그리고 이 가짜 뉴스가 개인이나 정치인을 넘어서 거대한 기업까지 흔들어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1992년 11월 17일 방송된 MBC의 시사 프로그램 데이트라인 MBC라는 프로그램 보도입니다. 방송 제목은 폭발을 기다리며였고 무려 15분 동안 집중적으로 한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폭발? 네. 유명한 제너럴 모터스라는 그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1973년부터 1987년까지 만든 픽업 트럭이 측면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폭발할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게다가 직접 실험 장면까지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 뉴스를 본 당사자 GM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 이거를? 네, GM은 방송을 본 뒤에 MBC 측에 실험 차량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차량이 폐차돼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GM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인디애나주의 폐차장들을 막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실험에 쓰인 차량 4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을 정밀 분석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불씨를 심어놓거나 휘발유 뿌려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저거. 네, 충돌하자마자 불이 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연출을 한 거죠. 충돌로 불이 난 게 아니라 트럭 밑에 미리 설치해둔 점화 장치가 폭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와, 주작이네. MBC는 되게 유명한 데잖아 심지어. 그쵸. 결국 GM은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993년 2월 8일 디트로이트 GM 본사에서 MBC 보도를 반박하는 그런 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MBC는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날인 2월 9일 밤 MBC는 전례 없이 긴 사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담당 프로듀서는 해고됐고 MBC 뉴스 사장도 사임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하면서 옐로우 저널리즘을 부추기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기자님, 도대체 이 MBC는 이런 가짜 보도, 들통날 보도를 왜 한 거죠?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은 MBC는 경쟁사인 ABC나 CBS에 비해 프라임타임 뉴스쇼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계자도 우린 이 쇼를 살리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시청률에 대한 거의 광적인 집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청률에 대한 어떤 왜곡된 과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가 난다, 진짜. 네, 그런데 종이나 TV에 머물렀던 옐로우 저널리즘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제 뭐 SNS 같은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너튜브도 생기고. 네, 바로 기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건데요. 이건 좀 이게 제일 없어. 너무 싫어.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다 1시간제로 바꿔야 돼. 하루에 1시간만 쓸 수 하루에 있게. 1시간만.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흥미로운가, 얼마나 빨리 퍼지냐였어요. 조회수. 네, 진실보다 클릭수가 우선이 되고 진짜냐 가짜냐보다는 얼마나 주목받는가가 뉴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거지요. 그 결과 가짜 뉴스는 정치의 판도를 바꾸고 경제도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23년 5월 22일 단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는데요. 23년? 안 됐나? 네, 과연 어떤 사진이었을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불이 났나? 불이야 뭐야? 근데 저건 무슨 건물이지? 유명한 건물인가? 네, 바로 미국 국방부 건물 펜타곤 근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국방부가 공격받았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 이 사진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만든 딥페이크 이미지였습니다. 페이크. 그래서 사실상 이 건물은 정확하게 국방부 건물 모습은 아닌데 유사하게 만들어서 많은 미국인들이 국방부로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팩트체크도 없이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공유가 됐고요. 급기야 외신 뉴스에서도 이걸 실제 상황인 것처럼 보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할까? 영상을 같이 볼까요?
have any official information about the cause of the blast, but right now the reports coming in from RT especially, there's an explosion near Pentagon. 아니 사진을 교묘하게 영상처럼 만들었는데요. 계속 주민 주마웃을 카메라 하면서 무빙을 하면서. Unfortunately, United States is a country awash in explosives. It's a relatively easy matter to procure explosive material 또 저 전문가는 또 저거 쉽다고 얘기하고 있어. 폭탄 만들기가. from department stores or even order through the mail. 백화점에서 누가 폭탄을 팔아요? 제가 다 창피해요. 내가 다 부끄러워. 막 얼굴 빨개질 것 그냥 같아. 가짜 뉴스에 놀아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영상만 보면 누가 봐도 정말로 펜타곤이 공격을 받은 것처럼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졌고요. 펜타곤에 전화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펜타곤은 가만히 있는데 왜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안 한 거죠. 네. 이런 방송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원 씨, 아니 이거 누군가 확인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이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을 러시아 국영 언론인 RT와 팔로워 수가 많은 미국의 금융 뉴스 계정들까지 공유하면서 신뢰도는 더 올라갔고 심지어 트위터에서 파란 체크 표시가 붙은 계정들도 이걸 퍼날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인터넷 시간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런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니까 순식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있었죠. 주가. 주식. 그렇습니다. 네. 바로 증시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이 지수가 약 30포인트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와. 네, 이게 대략 5천억 달러, 하나로 치면 650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시장 가치가 한순간에 흔들린 셈인데요. 150조. 하지만 다행히도 몇 분 안 돼서 미국 국방부와 소방당국이 펜타곤 근처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진정이 됐습니다. 야, 그래도 사진 한 장이 나라 경제를 뒤흔든 거네요. 그렇죠. 와. 이런 흐름 속에서 가짜 뉴스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 현대판 옐로우 저널리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이 가짜 뉴스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무기로 쓰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16년 대선. 진짜 이제 교양까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한 극우 가짜 뉴스 사이트가 교황이 트럼프만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이 허위 보도가 수백만 회 이상으로 공유가 된 건데요. 이후 팩트체크 사이트와 바티칸이 곧 부인을 했지만 이미 엄청나게 공유가 되고 엄청난 여론을 형성한 후였죠. 이훈 기자님, 이 정치적 목적의 가짜 뉴스 때문에 또 이렇게 피해도 받지만 연예인도 피해를 봤다면서요? 네, 저희가 잘 아는 연예인인데 바로 톰 행크스입니다. 톰 행크스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소아성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돈 건데요. 사진 보시면 어떤가요? 저쪽만 약간 좀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냥 접힌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누군가가 바지 끝이 접힌 사진을 근거로 한 주장이었고 나중엔 톰 행크스가 반바지를 입고 거리를 걷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자발찌설은 말 그대로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고지원 씨 최근 가짜 뉴스 때문에 논란 사건이 있으시다고. 네, 저랑 같이 작품을 했었던 선생님 배우분이셨는데 갑자기 사망설이 기사 보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회사 측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참 슬펐던 거는 그 선생님께서 엄청 목소리를 떠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러한 기사를 낼 수가 있냐. 너무 슬픈 그 인터뷰 모습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유명인 사망설 관련 기사들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악성 링크에 접속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사를 내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 기사를 걸러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2023년 가짜 뉴스로 인해서 세상이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뉴스 앱인 뉴스 브레이크가 2023년 크리스마스 무렵 보도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뉴스 브레이크 나도 자주 봤어. 뉴저지 브리지턴에서의 즐거운 크리스마스 축제가 올해는 비극적으로 중단됐다. 한 지역 주민이 웨스트 브로드 스트리트 100번지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거 속보 뉴스 아니에요? 누가 총격을 당했나요? 네, 이 사건으로 인해 컴벌랜드 카운티 검찰청이 이 끔찍한 사건을 수사 중이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역시 가짜였습니다. 왜 이딴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뉴저지 경찰은 그날 총격 사건은커녕 비슷한 사건도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유명인인가 본데?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총격 관련 가짜 뉴스를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정답! 네, 혜성 씨. 크리스마스가 또 연인들이 시간을 보내기 좋은 그런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솔로인 분이 커플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함부로 기사를 쓸 수 있냐고요 일반인이. 뭐 앙심을 품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혜성 씨 오답입니다. 근데 이게 유명인이잖아요, 그죠? 힌트가. 왜요? 유명인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안 유명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명인이잖아요. 뭐, 예?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아이, 참 유명인은 아닌데. 유명인이 아니야? 정답. 네, 씨, GPT 같은 AI? 윤비 씨 정답입니다. 아 진짜. 인공지능. AI가? 네, 인터넷 1시간 전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크리스마스 총격 관련 가짜 뉴스를 만든 건 바로 사람이 아닌 AI였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 네. AI가 사람 개입 없이 잘못된 정보들을 조합해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이유는 원래 뉴스 브레이크에는 AI가 스스로 기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AI가 사실 확인도 없이 크리스마스, 뉴저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막 섞어서 그럴듯한 기사를 자동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터미네이터의 침략이 올 수도 있겠다. 있죠. 어? 왜냐면 AI 요즘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틀린 것도 많고. 그래서 뉴스 브레이크 측은 나흘 뒤에 기사를 삭제하면서 AI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책임도 못 묻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여론전, 심리전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사진, 영상 합성이 진짜 리얼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는 왜 이렇게 빨리 퍼질까요? 호기심을 엄청 자극시키고. 네.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감정을 움직이는 기사일수록 더 빠르게 공유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IT 연구팀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평균 6배 더 빠르게 퍼진다는 건데요. 트위터에서 1,500명에게 뉴스 하나를 도달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진짜 뉴스는 평균 60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짜 뉴스는 10시간이면 도달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너무 큰 문제인데? 그리고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가짜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믿고 어떻게 판단할지 스스로 훈련하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언론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매체를 비교해서 보고 또 알고리즘이 추천한 기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찾아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 그래서 이게 처벌이 좀 더 심하게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몰랐어요. 아님 말고 이렇게 되지 말고. 네. 옐로우 저널리즘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정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